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풍파라는 게 언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인생의 풍파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어긋나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나 마음속에 정말 믿고 의지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쯤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 어떤 사람은 부모님,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자식들, 저에게는 그렇게 신뢰관계가 두둑히 쌓인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시겠어요? 결혼이라는 게 흔히들 말하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다 따져보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어요.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나 그 뒤에 따라오는 현실적인 문제들보다는 그냥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감정이 훨씬 앞섰어요. 저는 남편과 연애를 꽤 오래 한 편이었어요. 시작부터가 남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대학 졸업을 앞둔 시기에 연애를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서로 접점은 정말 많았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수업이 겹치는 것도 많았고 도서관에서 마주치는 일도 잦았죠. MT며 과 행사며 친구들끼리 엮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굴을 트게 됐고요.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냥 정말 친구였어요. 아주 편한 친구. 우리는 서로의 연애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 이번에 무용과애랑 미팅했다며? 잘 됐냐? 잘 됐겠어? 무용과 애들 눈 높더라. 나 같은 공대생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오늘 소주 한잔 콜? 이런 대화를 아무렇지 않게 나누는 사이였죠. 시험 기간에는 성적을 놓고 은근히 경쟁도 했고 누가 더 망쳤는지 비교하면서 웃기도 했어요. 그렇게 정말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각자의 삶을 지켜보며 지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대학을 졸업하게 됐고 취업 준비를 하던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게요. 나 요즘 진짜 불안해. 남들은 다 뭐라도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서. 뭘 그런 걸 고민해. 아직 졸업장도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너는 나보다 한 발 빠른 거야. 이런 고민을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새벽이 훌쩍 지나 있곤 했어요. 그날도 그랬죠.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였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공기가 달랐어요. 정말 말 그대로 한순간에 불꽃이 튄 것처럼요. 연애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사실 저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이 사람은 제게 정말 좋은 친구였거든요. 언제든 제가 힘들면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받아주던 사람이었고 수업 중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깜빡 잠들기라도 하면 말도 없이 필기를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너 이거 놓쳤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노트를 건네주던 사람. 저는 이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그렇게 소개했어요. 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친구야 라고요. 그 정도로 제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존재였어요. 그래서였어요.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다가 만약 헤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정말 좋은 친구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자꾸만 발목을 잡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죠. 우리 안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단순한 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에 제 고민이 한 방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좋든 싫든 이 사람이랑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꽤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 나이에는 결혼해서 평생을 함께 산다는 상상보다 헤어짐이 훨씬 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있던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랑 평생 같이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땐 정말 몰랐어요. 연애와 결혼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요.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도, 사람 하나만 보고 선택한 결혼이 결국 그 사람의 집안까지 끌어안게 된다는 것도요. 그렇게 남편이랑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도 사실 우리 사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연애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바뀐다기보다는 원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제 옆에 자연스럽게 있어주는 사람이었죠.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고 힘들 때는 이유 묻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사람.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먼저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일상이 조금 달라졌죠. 사회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잖아요. 처음엔 괜찮은 척 했지만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꽤 컸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힘들다는 말에 쏜살같이 달려와 주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그때 남편은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챙겨야 할 것도 많았어요. 과제에 취업 준비에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쁠 시기였는데도 제 연락에는 항상 제일 먼저 반응해 주던 사람이었죠. 내일 아침 일찍 수업 있지 않아? 괜찮아. 네 얘기 듣는 게 더 중요해.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 들곤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됐어요. 한 사람이 주저앉으면 다른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끌어주는 관계였죠. 남편이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상하게도 제 일처럼 기뻤어요. 저는 어쩌면 우리의 결혼도 멀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분명했어요. 결혼은 기반이 좀 갖춰진 다음에 하고 싶어. 처음엔 그 말이 조금 서운하게 들리기도 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사회 초년생이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겠어요. 남편은 적어도 양가에 크게 손 벌리지 않는 선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힘으로 준비하는 그 과정이 더 돈독할 것 같아서요. 우리 부모님은 노후 자금은 어느 정도 마련해 두셨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결혼할 때는 부모 도움 좀 받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평생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결혼이라는 이유로 또다시 손을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목표를 향해 하나씩 준비해 간다는 느낌이었지요. 월급이 들어오면 서로 얼마를 저축했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했고 서로의 씀씀이를 체크하는 것도 이상하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미 한 팀이 된 느낌이었죠. 너네는 결혼 언제 하냐? 이미 부부나 다름없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야. 집만 딱 구하면 부부지 뭐. 너네들은 평생 안 헤어질 것 같아. 우리는 24살에 연애를 시작해서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32이 되던 해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죠. 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맹세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생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요. 우리가 목표하는 곳까지 발을 맞춰 함께 걸어가겠다고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결혼 2년 차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양가에서 만세를 불렀어요. 임신 소식을 전하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반응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친정에서는 몸은 괜찮냐는 말부터 나왔고 시댁에서는 감격이 먼저였지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손주를 안겨준다면서 마치 본인 일이 된 것처럼 들떠 계셨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호들갑도 많고 성격도 꽤 불같은 분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랑 잘 맞는 성격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모르고 결혼한 건 아니었어요. 연애 시절부터 몇 번 뵙기도 했고 성격이 어떤 분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내가 조금만 조절을 잘하자. 크게 부딪히지만 말고 살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죠.
남편도 제 그런 노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불같은 성격을 정면으로 막아주지는 못해도 대신 우리 집에 더 잘하려고 애를 썼죠. 엄마 성격 알잖아.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이런 말을 하면서도 집에 오면 제 눈치를 더 살피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괜히 설거지를 먼저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기도 했어요. 그게 남편 나름의 방어였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성격이 꽤 비뚤어진 사람이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매번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스카프를 하나 사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기분이 좋으셨는지 어머 이거 딱 내 취향이네. 마침 스카프 필요했는데 이러면서 아주 만족해 하셨어요. 그 말에 저도 괜히 안심이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선물을 비슷한 스타일로 또 한 번 사갔던 날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이거 누구 쓰라고 사온 거니? 난 이런 할머니 취향은 필요 없어. 요즘 누가 스카프를 쓴다고 그래?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죠.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반응이 달라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또 본인이 생각하기에 고급스럽다고 여기는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향수를 모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신경 써서 향수 선물을 몇 번 해드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사간 향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이런 걸 누가 쓰니? 향수 보는 눈 좀 길러라.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향수에 보는 눈이라는 게 대체 어디에 달려 있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한 번은 시어머니께서 평소 즐겨 쓰시던 향수를 똑같이 사서 선물해 드린 적도 있었어요. 이번엔 괜찮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나였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집에 없는 걸로 센스 있게 사오던데 이건 내가 자주 쓰는 거라 알아서 잘 챙기는 향수거든.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아, 이분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굳이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했어요. 우리 남편이 연애 시절 때부터 제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게 시어머니 눈에는 꽤 꼴불견이었을 거예요. 외동아들이 자기 말보다 며느리 편을 든다는 느낌, 그게 마음에 들 리가 없었겠죠. 그걸 알면서도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어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괜히 더 큰 불씨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도 그땐 아직 몰랐죠.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전부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육아에 대해서는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의 간섭은 정말 어마어마했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집에 오시면 아이를 안고는 이것저것 지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저는 초보 엄마였어요. 아이 키우는 게 처음이었고 모르는 것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옛날 사람이고 옛날 방식이라고 해도 시어머니나 우리 엄마가 겪어온 시간과 경험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냐고요. 배울 건 배우고 참고할 건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른들에 대한 예의라고도 여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들이 점점 도를 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분유에 밀가루를 타서 먹여봐. 그러면 애가 배가 불러서 오래 자. 네? 아니 분유를 더 먹이면 되는데 왜 밀가루를 넣어요? 분유가 비싸잖니. 그리고 애가 잠투정이 좀 심하댔지. 잘 때 해열 진통제를 아주 조금만 먹이면 푹 자. 어머님, 애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약을 먹여요? 아주 조금만 먹이는 건 괜찮아. 그거 먹으면 잘 잔다니까. 아니 멀쩡하고 열도 없는 아이에게 해열 진통제를 왜 먹인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런 건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싫다고 말했죠. 그러니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을 하셨는지 알아요? 아직도 그날의 그 말투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애가 밤마다 울어서 우리 아들이 잠을 푹 못 잔다고 하더라. 그럼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니? 너는 육아휴직 일합시고 집에서 놀고 먹으니까 언제든지 잘 수 있어서 상관없겠지만 우리 아들은 잠을 못 자서 얼굴이 요즘 얼마나 퀭한지 알아? 그 말을 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애가 밤에 잘 자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본인 아들 편의가 우선이라는 게 너무 적나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집에 오지도 마세요. 말을 하고 나서도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래도 그 말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지더니 며느리가 나한테 축객령을 내린다면서 바로 전화를 걸면서 나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전화를 우리 엄마한테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면서 화를 냈다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죠. 그 일을 겪고 나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은 전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걸러서 들어야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나는 이분이랑 절대 친해질 수 없겠구나 하고요. 세상에 어떤 할머니가 손주에게 그런 짓을 하자고 할까 싶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었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어머니는 더 심통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시어머니 문제만이 유일한 저의 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머리가 지끈거릴 만큼 벅찼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고민이 하나 더 생기게 됐어요. 그것도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죠. 바로 돈이었어요. 제가 복직을 하기는 했는데 이상하게 집에 돈이 모이질 않았어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이 먼저 나왔죠. 제가 휴직을 해 있던 사이에 집 대출비부터 시작해서 자잘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걸 메꾸느라 여기저기서 조금씩 대출을 끌어다 썼는데 막상 복직을 하고 나니까 그 돈을 갚는 데에도 허덕이게 된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나가는 게 대출 상환금이었고 그 다음이 늘어난 생활비였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기저귀니 분유니 병원비니 해서 돈이 새는 구멍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렇게 이래저래 돈이 나가다 보니까 저축이라는 건 아예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됐어요. 이번 달만 버티자. 이 말을 몇 달째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어요. 그 와중에 남편 쪽 상황까지 꼬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승진길이 꽉 막혀버린 거였죠.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꽤 성실하게 인정받는 편이었어요. 특히 일을 정말 잘하는 부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은 그 부장님 뒤를 바짝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부장님이 회사 윗선에 안 좋은 쪽으로 도장이 찍혀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부장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직원들까지 줄줄이 피를 보게 된 상황이었죠.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이었는데 사장님이 회사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던 찰나의 일이 터진 거였어요. 사장님 아들은 말 그대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현장도 모르고 직원들 고충도 모르는 상태였지요.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다른 사람을 사장으로 앉히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직접 나서서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 부장님을 중심으로 그런 의견이 윗선에 전달됐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걸 반기로 받아들였던 거죠. 결국 줄줄이 숙청이 시작됐어요. 눈칫밥을 먹던 남편은 결국 부서 이동을 당했어요. 그것도 평소에 전혀 해본 적도 없는 생산직 쪽이었죠. 부서 이동 이후에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남편은 집에 와서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루 종일 익숙하지 않은 일에 시달리고 위에서는 눈치 주고 아래에서는 어색하고 도저히 적응을 못하겠다고 했죠.
그때부터 남편은 매일 밤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병, 두 병. 술병이 늘어갈수록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그러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사표 내고 싶어. 지금 와서 사표를 내겠다고? 잘 버텨왔잖아. 꾸역꾸역 버틴 거야. 이제는 한계야. 우리 나이가 이제 어린 것도 아니었고 저는 없는 돈 쪼개가면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으니까 가능하면 놀이학교나 영어 유치원도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도 아이한테만큼은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사표를 내고 싶다고 하니까 제 머릿속에 있던 계획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든지 그 얼굴을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우리는 연애 때부터 늘 같은 목표를 보고 걸어가기로 약속한 사이였잖아요. 한 사람이 뒤처지면 다른 사람이 기다려주기로요. 그리고 결국 그 사표를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사표를 낸 남편은 그 뒤로 이직을 알아보겠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봤어요.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봐 라며 여유 있는 척을 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말수가 유난히 적더니 결국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나이에 이직이 쉽지 않네. 나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사업? 어떤 아이템으로? 웬만한 것들은 이미 인터넷에 판을 치고 있는데 지금 세상에서 대체 뭘로 돈을 벌겠다는 거야. 딱 3년만 같이 고생해주면 안 될까? 3년 안에 내가 무조건 성공해볼게. 죽어라 노력해서 어떻게든 해낼게. 그 말투가 너무 간절해서 오히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나서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찾아오셔서는 우리 아들이 하고 싶다는 일인데 며느리가 응원은 좀 해줘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그래도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이미 한번 남편을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거든요. 이번에도 정말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밤이고 낮이고 마치 해가 늘 떠 있는 사람처럼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사업에 매달리기 시작했지요.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고 아침이 되면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이 시작한 일은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홍보하는 사업이었어요. 본인이 직접 사이트를 만들고 인터넷 블로그랑 유튜브를 찾아다니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섭외했죠. 요즘 그런 사이트들 많잖아요. 그 사이에서 살아남겠다고 남편은 나름대로 차별화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이패드로 이모티콘을 만드는 사람,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서 책에 들어가는 사파를 그리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설득해서 4강에서 6강 정도 되는 강의를 시즌제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전혀 유명하지 않은 사이트였다는 거였어요. 고객을 유치하려고 가격도 최대한 낮추고 사은품까지 얹어가면서 시작한 사업이었지요. 그러니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수익은커녕 유지비를 대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수강생이 한 명이라도 늘어나면 나랑 남편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만세를 불렀어요. 남편이 처음에 말했던 기간은 정확히 3년이었어요. 그 3년 동안 우리는 정말 이리저리 돈을 꾸러 다녔죠. 오죽하면 대학 동기들한테 전화하면 일부는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전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집에 머무르게 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요. 그때부터였어요. 하나둘씩 남편의 강의 사이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요. 우리는 그 변화가 그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잠깐 사이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버티고 참고 견뎌왔던 시간들이 무색하게도
사업은 눈에 띄게 성공을 하게 됐어요. 전염병 사태가 길어지면서 재택근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남편의 사업은 그 흐름을 제대로 탄 셈이었죠. 딱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집에서 일을 하면서 직원 3명을 돌려가며 강의를 업로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노트북부터 켜고 점심 먹으면서도 통화를 하고 저녁엔 회의까지 이어지는 날들이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 전염병 사태 이후 회사는 말 그대로 급성장을 하게 됐어요. 물론 갑작스럽게 커진 만큼 여기저기 부족한 부분도 많았어요. 시스템도 허술했고 사람 손이 더 필요한 순간도 많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문제들은 금방금방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남편이 새로 뽑은 직원 하나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그 직원을 두고 팔방미인이라고 했죠. 내가 이번에 뽑은 직원이 진짜 일당백이야. 업로드면 업로드, 회계면 회계, 심지어 강사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강의를 받아오고 편집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니까. 돈만 많으면 월급을 2배로 주고 싶을 정도라고. 이런 사람 어디서 또 구하겠어. 그 직원의 이름은 김차인이었어요. 남편은 장난처럼 임차인, 임차인 하면서 부르기도 했고요. 워낙 자주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름을 외우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 회사 직원 이름까지 제가 다 외울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차인 씨라는 이름은 귀에 박힐 정도였죠. 여보, 차인 씨가 그렇게 고생을 한다면서? 차인 씨한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는 거 어때? 그래? 그럼 좋지. 당신이 요리 기가 막히게 하잖아. 거하게 상 한번 차려줘. 그렇게 해서 차인 씨를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고생하는 직원 한 번 챙기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차인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당연히 남자 직원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밤낮 없이 남편이랑 통화를 하며 일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던 건 또래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하는데 저는 한 박자 늦게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죠. 그날 식사를 하면서도 제 시선은 자꾸만 차인 씨에게 갔어요. 남편이랑 너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일 얘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묘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조금 찜찜해하고 있구나 하고요. 왜냐면 남편이 부쩍 차인 씨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차인 씨가 어제 이걸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차인 씨가 이런 걸 좋아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거든요. 전염병 사태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남편이 본격적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 마음이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출근길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지옥길이잖아요. 저도 복직하고 나서 매일 아침 한숨부터 쉬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매일 웃으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괜히 눈에 걸렸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또 상황이 달라졌죠. 누가 봐도 집에 오기 싫다는 사람처럼 죽상이 되어 들어오는데 휴대폰이 울리면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를 의심할 정도였죠. 내가 의부증인가 싶을 만큼요. 그런데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오면 화장실로 들어가서 받거나 밖에 나가서 받고 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설명하기 힘든 불편한 감정이 계속 쌓여갔죠. 그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찜찜함이 단순한 기분 탓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런 남편이 나에게 차인 씨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린 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 일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였지요. 아이 학교 준비에 학원 알아보랴, 회사 일까지 병행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아주 담담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그 말이 너무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분위기라 저는 남편이 바람에 대한 내용을 고백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대화가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던지요. 저는 잠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나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감옥같이 느껴져. 답답하고 숨이 막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알았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나 더 이상 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어. 차인 씨를 사랑하고 있어. 당신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죄를 짓는 기분이야. 차인 씨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죄 맞아. 당신은 나랑 결혼했잖아. 하지만 내 마음은 차인 씨를 향해 가고 있어. 멈출 수가 없어. 이해해줘. 그날 남편은 말 그대로 짐을 싸서 나갔어요. 그게 3년 전의 일이었죠. 저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라 도무지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물론 남편이 차인 씨, 아니 상간녀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짐작하고는 있었어요. 밤낮 없이 통화하던 모습들, 휴대폰을 숨기듯 들고 다니던 행동들 다 눈에 밟혔죠.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속였어요. 아이가 있잖아. 가정이 있는 남자잖아. 상간녀도 아직 어리잖아. 설마 저 정도로 깊어지겠어? 그렇게 의심을 애써 눌러버린 게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조금만 더 냉정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가도 이미 지나간 일이었죠.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도 끝까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나도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혼해줘. 그 말을 덧붙이고는 등을 돌렸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아빠가 없는 집에서 아이는 이상하게도 아빠를 찾지 않았어요.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죠. 아마도 제 얼굴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는 제 얼굴만 보고도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마다 아이가 잠들고 나면 혼자 부엌에 앉아서 울고 또 울었죠. 소리내서 울면 아이가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던 날들도 많았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문자로, 전화로, 가끔은 아주 건조하게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끝까지 무시했어요. 여전히 그 집에 살면서 남편이 돌아오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둘이 아무렇지 않게 행복해하면서 법적으로 묶이는 꼴은 도저히 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좋든 싫든 대학 동기들을 통해서 남편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긴 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뒤로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비슷한 강의 사이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잔인한 생각인 건 알았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버티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이 시어머니였어요. 예고도 없이요.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우리 아들 집에 2년만 편히 있으면 되겠니? 가뜩이나 우리 아들 사업 어려운데 2년이 이혼도 안 해주고 집도 안 팔아서 돈이 묶여 있다며. 그러더니 제 말을 들을 새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짐을 풀기 시작하셨어요. 옷을 꺼내고 가방을 내려놓고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 살았다는 사람처럼요. 남편은 최근 들어 사업이 어렵다면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 연락의 끝에는 늘 같은 말이 붙어 있었죠. 이혼 서류였어요. 서류를 보내오면서 집을 팔아 돈을 나눠달라는 말도 함께였고요. 그 집은 남편과 제가 공동명의로 대출을 같이 갚아가며 마련한 신혼집이었어요. 단순히 남편 명의도 아니고 제 명의도 아닌 말 그대로 우리 둘의 집이었죠.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집은 절대 못 팔아. 당신 돈으로 산 집도 아니고 우리 둘의 돈으로 산 공동명의 집이기 때문에 내 동의 없이는 팔 수 없는 집이잖아.
누구 좋으라고 팔아? 나 돈 필요해. 그 집에 묶인 돈 역시 내 돈이잖아. 바람 피워 나간 주제에 권리 타령하지 마. 이 집은 못 팔아. 그건 제 나름의 시위였어요. 이제 와서 돌아온다고 해도 받아줄 마음은 없었지만 집 나간 지 3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그 상간녀와 잘 먹고 잘 살면서 회사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열받았거든요. 그런데 집을 나간 뒤 제가 이혼 도장을 찍어주지 않자 남편은 바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생활비를 보내지 않았죠. 아이 양육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혼 도정부터 찍어야 양육비 지급 사유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어요. 아이가 먹는 밥값도 학원비도 병원비도 전부 제 몫이었죠. 제가 일을 하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전업주부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져요. 아마 돈 때문에라도 결국 이혼을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죠. 그 정도로 현실은 팍팍했어요. 그 와중에 상간녀까지 나섰어요. 어느 날은 직접 연락을 해오더군요. 뻔뻔하게요. 회사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혼 좀 해주시고 집도 팔아주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왜 당신들 사업을 살리기 위해 이혼을 해줘야 하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런 상황들을 전부 무시하고 꿋꿋하게 버텼어요.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았지만 아이 앞에서만큼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짐을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어요. 아마 남편에게서 다 들었겠죠. 집이 안 팔린다는 얘기, 제가 이혼을 안 해준다는 얘기, 상간녀가 답답해한다는 얘기까지요. 이미 저는 대학 동기들의 소식통들을 통해 알고 있었어요. 상간녀가 자기는 아직 정식 며느리가 아니라면서 시어머니를 만날 필요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명절이든 시댁 행사든 시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걸 듣고 나서 저는 확신했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랑 이혼을 시킨 다음 상간녀를 며느리 자리에 앉혀놓고 부려먹고 싶어 한다는 걸요. 그런 마음을 안고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안방을 내놓으라며 아무렇지 않게 본인 짐을 푸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그때는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옷을 하나씩 꺼내놓고 서랍을 열고 여긴 자기가 쓰면 되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당당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건 더 이상 참을 문제가 아니구나. 여기서 더 버티면 나랑 아이만 다치겠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 옷을 몇 벌 꺼내고 가방에 넣고 제 옷도 최소한만 챙겼죠. 손이 떨려서 지퍼를 몇 번이나 다시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짐을 들고 나오니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방 찾아가고 싶으시면 아줌마 혼자서 편히 쓰세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너 지금 이혼하겠다는 말이냐? 드디어 이 집에서 나가는 거냐? 아니요.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여기 쓰셔야겠다면서요. 저는 불편한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서요. 아줌마가 여기 쓰세요. 친정에 가 있을 테니까. 너 이렇게 버티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아들 죽어도 안 돌아온다는데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저는 이미 다 말했어요. 그 인간들 뻔뻔하게 불륜 저질러 놓고 행복한 꼴 못 본다고요. 이 집에 우리 아들 돈도 있다며? 그 돈 달라는 게 뭐가 문제라고? 참나. 사업이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이 집을 팔자고 그래요? 그냥 저랑 어떻게든 연결고리 끊고 이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혹시 상간녀가 임신이라도 한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버티는데 쟤네가 애를 가지겠니? 쟤네도 결혼 도장 찍어야 애를 낳든 말든 할 거 아니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아, 그래서 이혼 타령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지들이 법적으로 깨끗하게 부부 사이를 만들어낸 다음에 불륜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알았는데 이혼을 왜 해줘요? 그렇게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현관까지 따라 나온 시어머니는 끝까지 웃는 얼굴이었어요. 집 나가면 끝인 거지.
이 집에서 내가 100년 1000년 버티마. 그럼 네가 별 수 있니? 네 돈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집 팔고 이혼해야지.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요. 어디 한번 당해보라는 심산이었죠. 지금까지 제가 당한 게 얼마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딱 5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요. 이상하게도 그때는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했어요. 각오가 섰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날 밤 휴대폰이 불티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전화에 문자에 메신저까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웃기게도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놓고 알림이 쌓이는 걸 보면서 그냥 피식피식 웃었죠.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오전 업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회사 로비에서 전화가 왔어요.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감이 왔어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죠. 시어머니가 우리 회사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성질을 내셨죠. 너 도대체 어제 밤 사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쳤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는 오히려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미처 몰랐겠죠. 그 집이 얼마나 지옥인지를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도 당하고 살았던 건데. 뭐라고? 네가 한 짓이 아니라고?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해? 제가 아니라 지금 그이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상간녀가 하는 짓인걸요? 뭐야? 새아가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줌마 말대로 제가 그 집에서 나가야 집을 팔아 치우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저 쫓아내려고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이 저한테 처음 그런 말을 한 건 벌써 3개월 전 일이었어요. 회사 사정이 너무 힘들다, 사채업자까지 찾아온다.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저는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불청객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낮에도 밤에도 정체 모를 사람들이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두드리고 두드려도 반응이 없으면 문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집을 팔겠다고 하지 않자 상간녀가 저를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묘수를 쓴 거였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쓴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지독했죠. 바로 밤 10시만 되면 우리 집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는 거였어요. 한 번 누르고 끝이 아니었어요. 딱 10분 간격으로 쉬지도 않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딩동 소리가 멎나 싶으면 다시 딩동, 심장이 내려앉을 듯한 그 소리가 밤마다 반복됐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면 언제 튀었는지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복도는 늘 조용했고 엘리베이터도 이미 다른 층에 가 있었죠. 당연히 경비실에도 이야기를 했고 경찰에도 여러 번 신고를 했어요. 이번에도 못 잡은 거예요? 경비 아저씨는 늘 미안한 얼굴이었고 경찰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쥐새끼 같은 놈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는 더 교묘해졌어요. 우리 집 현관이 아니라 공동 현관에서 벨을 눌러대기 시작했거든요. 공동 현관은 CCTV 사각지대도 많고 출입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잡기가 더 힘들었죠.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밤 12시, 새벽 1시 가리지 않고 집으로 배달이 오기 시작했어요. 인터폰이 울리길래 받았더니 배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배달 시킨 적이 없는데요. 이 집 주소 맞는데 결제도 안 되어 있어서 해주셔야 하거든요. 현장 결제로 주문하셨잖아요. 문제는 제가 그런 걸 시킨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배달비만 해도 5만 원, 10만 원씩 나오는 주문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먹지도 않는 음식들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붙어 있었죠. 배달업체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희는 주문 들어오면 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죠. 아이디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건지 돌아가면서 배달 주문을 넣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나눠서 날짜를 바꿔서 정말 지능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다는 걸요. 거기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남편의 사업이 점점 침체되면서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업자들까지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어요. 아이가 놀라서 울고 저는 아이를 안고 부엌 구석에 숨듯이 앉아 있었죠. 경찰서에 하도 전화를 자주 하니까 나중에는 경찰들이 우리 집 주소를 외울 정도였어요. 아무리 보안을 빡세게 한다고 해도 작정을 한 사람을 어떻게 잡겠어요. 게다가 배를 누르고 도망가는 건 경범죄였어요. 벌금도 세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런 짓을 시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빨간 줄을 긋게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경찰도 그 부분에서는 조심스러워 했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방법을 바꿨어요. 무음으로 돌려두는 거였죠. 현관 벨도 키패드도 전부 무음으로 설정할 수 있었거든요. 소리가 안 들리면 적어도 아이는 덜 놀라니까요. 그렇게 버티고 있던 어느 날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일부러 무음을 풀어두고 집을 나왔어요. 아이랑 짐을 챙겨서 나가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제가 몇 달 동안 살아왔던 그 지옥을 그대로 겪게 된 거예요. 밤 10시 딩동, 10분 뒤 또 딩동. 자정이 넘어도 새벽이 돼도 멈추지 않는 벨소리. 인터폰으로 들려오는 배달 기사 목소리. 문을 두드리는 낯선 남자들의 고함. 그 모든 걸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서 다 겪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날만큼은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야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겠지 싶었거든요. 밤 10시부터 시작된 벨트에 새벽 1시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배달 음식, 그리고 사채업자들의 방문까지. 그 모든 걸 시어머니는 단 하루 사이에 전부 겪었을 거예요. 내가 몇 달 동안 매일같이 견뎌왔던 지옥을 그날 하루에 압축해서요. 그 생각을 하니까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통쾌하다기보다는 이제야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몸으로 알았겠구나 싶은 마음이었죠.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남편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간녀는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어쩌면 일부러 모르게 했을지도 모르겠고요. 무엇보다 상간녀가 그런 짓을 벌이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나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였어요. 하긴 자기가 그렇게 치사한 짓을 해놓고 어딜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숨겨야 할 일이었겠죠. 남편은 애초에 최대한 나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신사적인 척 이혼 도장을 찍고 집을 반반 나누자고. 겉으로만 보면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림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오랜 시간 연애를 해왔다는 점도 있었고 무엇보다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더 이상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남편은 이미 대학 동기들 사이에서 바람 피운 일로 꽤 욕을 먹은 상태였어요. 대놓고 배척을 당하기도 했고요. 거기다 여기저기서 돈까지 빌렸으니 그 끈을 쉽게 놓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상간녀는 그걸 몰랐던 거죠. 아니면 알면서도 너무 철이 없었거나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당장 나를 집에서 쫓아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식하고도 지능적인 방법을 쓴 거였죠. 물론 저 역시 그 모든 짓이 남편이 한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그 일을 여기저기 떠벌려서 남편을 완전히 매장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이 아빠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우리의 정이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었으니까요. 누군가는 다 까발리고 쪽팔림을 줘야 한다고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람들은 다 알게 되잖아요. 굳이 제가 먼저 나서서 제 얼굴에 제 손으로 침을 뱉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언젠가 다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나를 욕하지 않고 동정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게 제 나름의 버팀목이었죠. 매일매일 이 지랄을 버티면서 그 아파트에서 지냈다고? 네, 뭐 어쩌겠어요. 제 집인데. 제가 나가길 기다리는 사람이 이렇게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그 집을 안 떠난 너도 참 독한 년이다. 독해. 독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세요? 나 같으면 당장 짐 싸서 나갔지. 저는 아줌마랑 다르잖아요. 저는요 무조건 그 집에서 버틸 거고 이혼 도장 안 찍을 거고 제 아이 지켜낼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물론 그날은 그렇게 그냥 돌려보냈어요. 시어머니는 이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시더니 결국 짐을 다시 싸서 나갔고요.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저는 아이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쉬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 뒤로는 신기하게도 벨티도 새벽 배달 사고도 싹 사라졌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뭔가 말을 했겠죠. 아니면 그 지옥 같은 밤을 직접 겪고 나서 더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집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찾아왔어요. 문을 열었을 때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죠. 예전에 보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눈은 퀭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앞에 서서 정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어쩌면 평생 듣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과였어요. 눈밑이 퀭해져서 현관문 앞에 처량하게 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 말을 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 말이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오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집에 돌아오고 싶다고 나한테 생전하지 않을 것 같았던 말을 꺼내? 김차인 씨랑 깨볶으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고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나 김차인이랑 갈라졌어. 헤어졌어. 그러고 나니까 당신에게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고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싶어. 돌아오고 싶어. 당연히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갈 순진한 제가 아니었죠. 남편이 갑자기 반성을 하고 돌아오고 싶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모든 일을 맡겼던 그 상간녀가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자기 몫부터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회사 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 여자를 너무 신뢰해서 회사 돈이 숭덩숭덩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는 사이 회사 운영은 점점 더 힘들어졌고 결국 망하게 생기니까 상간녀 쪽에서 먼저 말을 꺼냈다는 거였죠. 이제 그만 만나자. 마누라랑 이혼도 못하고 집값도 못 받아오는 남자는 필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다고 했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회사 회계 업무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다가 그제야 돈이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보니 전부 상간녀 통장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다면서 본인이 저에게 진짜 큰 죄를 지은 것 같다고 돌아오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그제야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죠. 남편은 그걸 보는 순간 눈이 커지더니 이게 뭐냐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상태로 되물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분해졌죠. 당신이 정말로 나한테 미안함을 느낄 때 이혼을 하려고 준비해왔어. 그제야 남편은 멍한 얼굴로 무너져 내리듯 앉아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뻔한 말들이었습니다. 자기 잘못인 거 다 안다. 사랑했던 시간을 등진 건 자기지만 지금이라도 회복해보자. 뭐 그런 류의 말들이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저는 그동안 남편의 외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어요. 메시지, 통화 기록, 정황들까지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반성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 날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상황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지 깨달았는지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 꼴을 보기 위해 3년을 버텨낸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은 저한테 너무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가야 했죠. 결국 우리는 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그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외도를 하면서도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던 점들이 전부 인정됐어요. 그 결과 아파트는 제 재산이 됐어요. 남편은 끝까지 그 집에 들어간 돈을 아까워하면서 미련을 보였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일축했죠.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됐어요. 지금 저는요, 이혼 뒤에도 여전히 회사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잘 살고 있어요. 하루가 바쁘고 힘들긴 해도 적어도 숨 막히지는 않아요. 대학 동기들 말로는 남편이 벌을 받은 거라면서 쫄딱 망해서 여기저기 취업하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소식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제 인생만 챙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에 제가 종지부를 찍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아주 달콤한 복수였으니까요.